가정의 민주화는 개별 가족 구성의 역할과 기질에 따라 분담의 가치가 같다는 데서 출발한다. 안녕하세요. 한국피아노 교수법 연구소 소장 송지혜 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이야기는 가정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민주주의라는 정말 거대한 그런 이념적인 그런 글에 가정이 붙어 있는 게 사실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더 부제를 설명해 놨어요. 보시면 행복하고 진정한 가정 민주화를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족 구성원의 기질과 역할.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바로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화가 어떻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까? 그것이 어떤 가족들의 역할과 기질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까?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빠, 엄마, 거기 그 반지 있으니까 이거 가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 손인 것 같아요.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혼자 하면은 들을 수 없는 아주 무거운 것들 이렇게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들어 올릴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의미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때 그 의미가 정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과 민주주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좀 이 딱딱한 이 단어 설명부터 한번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자,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제가 감히 이렇게 한국 피아노 교수법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서울대 정치교육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과 함께 이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또 지난번에 여러분이 손봉호 박사님 강의도 들으셨듯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는 일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한 번의 개념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공유되는 사회인 거죠. 뭐가 공유되냐면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졌고 가치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피차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이미 다른 생각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개념이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저는 늘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가정에서는 그런 생각과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그 가정 안에서는 민주주의의 그 핵심이 되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도대체 민주주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말하자면 아버지의 말씀 법이다. 이런 거죠.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아버지 말이 법이야. 너 삼강오륜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 그러면 부인이 있다가 여보 그래도 얘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은? 부인은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삼강오륜에 따르면. 이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주장한다면요. 그게 아마 30년 전에는 통화했었을지도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하고 대화하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요즘 아이들은요. 아버지 지금 민주주의 사회인데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독재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라는 가정, 또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사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것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게 아버지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엄마가 항상 어머님의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야, 너는 무조건 사범대학을 가야 한다. 넌 교사가 돼야 돼. 그게 철밥통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또는 여보 당신 남편이니까 돈 벌어 와야 돼. 무조건 우리 경제는 당신이 책임지는 거야. 난 이미 아기도 낳고 그랬으니까 이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살림을 하셔. 어떻게 내가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어? 난 돈 벌어 오는 남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럼 이게 민주주의랑 어떤 연관이 되고 있나?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네. 이런 게 과연 민주적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가정 얘기를 제가 오늘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은근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시아버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 있죠, 완전. 그래갖고 아버님이 하던 걸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에 아주 그냥 빼다 박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울꾼 이래요. 왜요? 우리 친정에선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하는 일과 우리 친정에서 했던 게 전혀 다른 거야. 그러면 왜 그렇지? 그럼 이 집은 민주적이고 이 집은 민주적이 아닌가? 어떤 걸 따라야 할 거지? 제가 이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걸 좀 유식한 말로 관행이라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관행. 그게 관행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남편 집안에는 그 집안의 관행이 있었고 우리 친정에는 친정의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도 그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일단 각 가정에는 그 가정만의 관행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되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랫동안 뿌리 깊은 이 관행의 종류는 어떤 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집은 이 부인을 일을 시키지 않아요. 부인은 반드시 집에만 있어야 돼. 그 집은 워낙에 그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어느 집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는 애는 아버지가 보는 게 아니야. 엄마가 모든 살림을 책임지게 돼 있고 아버지는 이렇게 헛기침만 하면 되는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집은 시어머니 때부터 워낙 바깥의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아들이 결혼을 해도 부인이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 심지어는 부인이 일을 안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런 그 자신만의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관행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뭐 집안일은 남편이 신경 쓰지 않게 한다. 남편 밥상은 반드시 부인이 차려야 한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설날이라든지 이런 뭐 추석 이런 때가 오면은 반드시 시댁부터 가야만 돼.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다 시댁을 돈 뒤에만 그 친정 쪽에 그 친척들을 갈 수 있어. 이제 이런 관행 같은 거. 또는 너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예,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어느 집에는 무슨 소리야, 난 딸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는 집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심지어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쓰레기를 누가 버릴 것인가 그런 간단한 문제 하나에서도 감히 남편한테 쓰레기를 버리게 하다니 당신 나를 존중하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 결국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있어서 이것이 민주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면에서 저는 그 제목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의식, 관행이라는 의식과 또 인식, 내가 남편이니까 남자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의식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데 그거는 그냥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가치라든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짚어봄으로써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행이 뭐길래? 관행은 우리나라 오랜 역사에서 오는 가치, 습관으로 뿌리 박힌 생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변하기가 힘들어요. 참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이게 북한 출신이냐, 남한 출신이냐, 또 어느 지방 출신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말이죠. 예, 정말 또 그리고 또 그게 또 종교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습관이 뿌리 박혀서 그 가족만의 생활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이런 사회의 기본적 윤리로서 존중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관행입니다. 관행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관행들이 너무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태도에서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안에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여기다가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 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21세기가 되고 정말 세상이 정말 눈부시게 바뀌는 이런 순간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부부유별, 남존여비 이런 삼강오륜이 너무 좋은 거지만 또 그 안에서 기초했기 때문에 이런 옛날에 보니까 제가 삼강오륜을 막 찾아봤잖아 이것 때문에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통치 이론이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이 어떤
그 권위자들이 피권위자들을 통치하기 위한 어떤 윤리를 만들어 놓고, 뭐 말하자면 그렇게 사용했던 것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 사상에 오랫동안 뿌리를 박아서 이제 가정에까지 오게 되는 그런 거. 근데 문제는 그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우리 아이들과의 갈등.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보다 행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그런 아름다운 가족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일 어렵게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관행인데, 정말 관행이 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건요. 그 관행의 신념까지 따르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 태도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좋은 뜻이겠지만 집에 와서 아버지가 절대로 회사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내 걱정이나 많아질 텐데 이걸 내가 왜 아내한테 얘기하나 하고 정말 좋은 뜻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뚝딱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했어. 이랬을 때 그 기가 막힌 거는 왜 당신이 나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이 내가 당신 걱정시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 하지만 이거 이미 일어난 거죠. 이런 거는 완전 생활 태도 때문에 완전 그 갈등의 그 깊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야, 정규과정, 대학은 나와야 인류학교, 그리고 네가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너무 어머님이 그 신념이 있으시면 그 성공에 대한 것이 너무 집착해서 아이의 진정한 자기의 재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우리 집은 문제가 없어. 당신만 바뀌면 돼. 저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이게 말이죠. 당신만 바뀌면 우리 집은 행복해. 뭐 이런 거요. 또 뭐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더라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를요, 젊은 애들이 하는 말 중에 팩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팩트를 사실을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폭탄이 된대요. 그게 팩폭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거 일리 있는 얘기다. 너무 사실대로 말할 때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폭탄을 터뜨리고 싶은 상대방의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너는 바뀔 수가 있어. 너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 라는 그런 신념에 거기에 관행과 이렇게 합쳐진 거로 인한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강, 오륜들이 이제 되었던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제가 정치교육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강의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을 알게 되면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박사님께서 실생활의 원칙이라는, 사실 굉장히 저는 그때 낯설었는데 이 디팍토 룰이라는, 제가 발음 정확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은 누구나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심지어 돈을 버는 것에서부터, 또는 가사일을 분담하는 것에서부터,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민주주의라는 이런 배경 안에서는 누구한테나 발언권이 있다. 18살이나 60세나 똑같이 발언권과 그리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동등하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눈이 번쩍 띄었죠.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 바닥에 깔리는 건 뭐냐면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 저 너무 좋았어요. 왜? 가정이 존재하는, 그게 바로 그 기본적인 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수 의견이 따른대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도 자식이 엄마하고 쿵짝이 맞아갖고, 아버지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맨날 아버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는 엄마 편을 들 거예요. 이러면서 이번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양식당에 먹으러 가요. 뭐 이러는 거죠. 맨날 아버지가 한식당에 가서 불고기를 드셔야 되는데 오늘은 양식을 가서 우리 스테이크를 썰어요. 하는데 모든 사람이 손을 들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진정한 행복이고, 디팍토 룰이라는 그런 조건에 맞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거죠. 제가 뭐 이런 음식점 하나 가는 거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작은 데서부터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말하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다수결로 정하는 가족 여행. 그렇죠? 아까 우리 음식점 간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분담하는 가사일인 거죠. 자동차는 이제부터 아들이 닦아. 그러면 쓰레기는 아빠가 버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번에 주말에는 엄마는 쉬고, 그 다음에 아빠랑 아들들이, 우리 집에 있는 남자들이 한번 밥을 해봐라.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회사 일은 더 가치 있고 그럼 가정 일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 아버지가 평생 돈을 벌었으니까 엄마는 꼼짝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 그럼 엄마가 그동안 분담했던 수많은 애를 낳고 정말 예전에 어디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여자가 평생 부인들이 집안에서 애 낳고 살림하고 하는 것을 돈으로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가치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덜 가치가 있는가? 회사 일은 가치 있고 가정 일은 가치,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또 진학 지도할 적에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 자녀들의 의견이 존중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라는 원칙 아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걸 생각하면 요즘에 또 공무원은 높은 직책이고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뭐 청소부는 낮은 직책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평등하게 가는 이 부분들이 다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가정의 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족이 각각이 자신의 역할이 있대요. 또 거기다 성격, 기질이 있대요. 그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분담해야지 되는 그런 그 가치가 같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역할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 엄마 다 역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역할에는 뭐 살림을 한다든지 회사를 단다든지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런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역할이고,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여기서 기질에 대한, 그 가족들 간의 각각의 기질에 대한 그런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분담의 가치가 같다는 거. 그래서 그 기질에 따라서 그 각자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출발하는 이야기를 포커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구성원의 기질과 역할들이 진정한 가족 민주화를 위해서 알아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요, 우리 부부의 갈등 이야기,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의 갈등 이야기를 통해서 왜 갈등하는지, 도대체 그러면 갈등하는 거는 왜 갈등하는가 봤더니 행동이 다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컷 음식 다 차려갖고 남편까지 다 섬기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갖고 설거지까지 하니까 넉다운이 됐어. 근데 내일 쓰레기 차가 오기 때문에 지금 갖다 쓰레기 버려야 돼요. 여보, 난 못 내려가겠어. 당신 좀 쓰레기 좀 버려다 줄래? 그랬더니 남편한테 쓰레기를 버린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제가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죠? 근데 괜히 맛있는 거 차려줬잖아. 그냥 있는 거 그냥 갖다가 인스턴트로 줄 걸. 막 이런 생각이 나서 갈등해요. 그럼 왜 남편이 쓰레기를 안 버려줬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생각이 달랐어. 남편의 생각은 감히 부인이 남편한테 쓰레기를 버리게 해? 나는 요리 같은 멋있는 건 할 수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이 달랐어요. 그럼 왜 생각이 달랐을까? 남편의 사고의 틀, 가치관, 쓰레기 버리는 건 나쁘고 후진 일이고 음식을 하는 건 그래도 고상한 일이야 라는 남편의 그 생각, 관행처럼 생각이 되어진 그 신념과 같은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행동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됐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저희 남편이 저희가 예전에 공부를 하러 미국을 갔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 공대 쪽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공대를 하면 자기 또 회사도 운영하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 쪽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상이라는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서 그거를 듣기 전에 옛날에는 그렇게 테이프 같은 걸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 유명한 테이프 하나 사갖고 딱 이렇게 자동차에다 틀어놓고 운전을 하면서 협상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 멋있는 훌륭한 사람의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자기가 너무 실망했대요. 무슨 소린가 하면 그 협상에 대한 테이프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자동차를 카워시, 자동차를 닦는 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동차를 아들이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떤 타협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해서 갑자기 집안 얘기를 하면서 타협에 대한 강의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 협상에 대한 강의를 엄청 무슨 회사가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기대했다가, 뭐야 무슨 가족 얘기를 하고 야단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기가 그걸 들으면서 깨달은 게, 결국 모든 가정의 민주화와 또 이런 세상 이야기도 결국은 그 작은 가장 핵심 단위인 가정에서, 해외에서는 이런 모든 것도
이 가정 안에서부터 협상이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그것을 배워서 사회로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 갑자기 왜 민주화 얘기하는데 가정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혹시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저희의 가족의 얘기를 통해서 가족의 기질이 어떻게 달랐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조금 이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내 행동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행동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의 행동이 나와요. 그죠?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배경해주는 선생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좀 멀리 살아서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차가 쫙 빠져갖고 좀 일찍 왔거든요. 선생님 오셔서 너무 기뻤어요. 제 시간에 와갖고. 그래서 저도 여유 있게 이렇게 쫙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의 행동이 뭐예요?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이 행복해졌어요. 그죠? 근데 저의 행동은 어떻게 나왔어요? 저의 행동은 어떤 생각이 됐어요? 제가 이 옆에 보는 행동, 옆에 그 노란색 행동 옆에 보면은 그 행동을 만들게 된 몇 가지의 이런 이름들이 그 네모난 칸에 들어있죠, 여러분. 뭐예요? 판단, 인식, 외향, 내향 이런 것들이 딱 들어있죠. 이게 뭐예요? 자, 제가 어떤 행동이 저희가 일찍 나왔던 행동은 뭐냐면요. 제가 판단이 딱 된 거예요. 어머, 우리 집이 좀 먼데 여기까지 오려면 지금 러시아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인터넷 찾아볼까? 그러니까 50분 걸린대요.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빨간 줄이 있어.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좀 느긋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전화 한번 해봤더니 선생님 오늘 생방송이라서 빨리 오셔야 돼요 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 판단이 뭐가 들어가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편하면 안 되겠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 상황이 이런 지금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구나 하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왔더니요. 이분이요. 저한테 그냥 선생님 와서 좋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빨리 오셔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딱 알았어요. 이분은 외향형이시구나 하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말로 속으로 이분이 빨리 와서 좋다 해도 그것을 저한테 선생님이 빨리 오셔서 좋았어요 이렇게 말 안 할 수도 있는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저는 알았던 거예요. 선생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분은 외향형이신 분이야. 이분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거를 참고 막 끙끙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맞습니까? 네, 맞대요. 그렇죠. 제가 거의 미아리에 자리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전 이거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많이 다뤄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마디 한 거 보고도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분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고 행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의 행동은요. 제가 사실은 제가 어떤 행동을 할 적에는 주변의 환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동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행동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요. 그 옆에 보면 그 인식과 판단에요. 또 뭐가 더 껴있어. 무슨 소리냐면 판단이라도요. 판단에 보면 뭐가 있어요? 판단을 결정하는 또 두 가지가 있어. 거기 보면 사고와 감정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사고와 감정은 뭐냐면 어떤 것을 판단할 때요. 내가 사고적으로, 즉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판단하느냐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그걸 판단하느냐가 두 가지가 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제가 아까 오늘 빨리 온 얘기를 제가 연속해서 해볼게요. 제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아까 저는 오늘 좀 느긋하게 오늘도 아주 목욕재개까지 한번 해볼까 했었습니다. 오기 전에. 그래서 목욕재개까지 쫙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전화하다가 보니까 1시 반이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뭐 3시에 시작하는데 뭘 이러고선 여유를 부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몰라.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느낌이 벌써 빨리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판단을 했어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분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제 가슴이 딱 왔어요.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서 이분을 힘들게 하면 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그 감정에 의해서 제가 판단이 되지만 또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일찍 갈 필요는 없어. 그런데 과연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지? 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자, 내비게이션을 켜보자. 얼마나 걸릴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그래서 저의 논리가 인터넷을 쫙 켜보니까 얘가 50분이라고 써 있어. 그렇지만 그건 알 수 없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럼 50분 플러스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저의 사고에 의해서 제가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사고와 저의 감정이 저를 판단하게 해서 이런 행동을 낳게 된 거죠. 그죠? 좀 다행히도
차가 빨리 빠져서 이렇게 왔죠?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중간에 느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라는 거는 제가 이런 것을 올 적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내가 이걸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지? 하고 할 적에 제가 현실이냐 이상이냐 하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닷가에를 갔어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바닷가에서 좀 숨 좀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갈매기가 막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저 갈매기를 딱 보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그 사물을 볼 때, 즉 갈매기를 볼 적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현실적으로 보니까요, 탁 봐요. 어머, 저기 갈매기가 날아가네. 어머, 그때 갈매기가 혼자 날아가는 게 아니야. 1개, 2개, 3개, 4개, 27마리가 날아가. 근데 저 27마리가 어떻게 날아가지? 줄을 서서 날아가네. 야, 저기도 대장이 있는가 보네. 어머머, 그런데 저거 좀 봐봐. 저 한 놈은 계속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 저 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갈매기가 날아가네. 줄을 서서 날아가네. 27마리가 날아가네.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매기를 보고선, 저 갈매기야! 하고선 있는데, 그 옆에 이상적인 사람이 그 갈매기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갈매기를 보는 순간 이래요. 저게 뭐지? 쟤네들이 철새구나. 쟤네들은 따뜻한 곳을 찾아서 쟤네들이 시베리아에서 오는 철새들이 분명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았지만 쟤네들은 시베리아에서 오는 철새들이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쟤네들처럼 남쪽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 몇 마리가 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시베리아에서 오는 철새고 그 철새를 가지고 남쪽 나라로 가고 싶어. 그러면서 나도 저 철새를 따라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야, 너 현실형인 사람이 너 갈매기 봤어?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아까 같은 게 갈매기잖아. 그게 갈매기였어? 그래서 그 몇 마리인지 알아? 그랬더니 아니, 절대로. 똑같이 보지만 한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인 현실을 본다면 한 사람은 이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 갈매기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 인식이. 그래서 그 인식이 바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기까지는요, 그게 그냥 그렇게 간단히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그 요소들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즉 현실형인 사람과 이상형인 사람, 사고형인 사람과 감정형인 사람, 외향인 사람과 내향인 사람들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진다는 이 엄청난 사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이것을 처음 알게 된 90년대만 해도 이게 뭐가 뭔지 몰라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더 갈등도 많았지만 이제 9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게 정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그거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게 됐고요. 전 또 해외에서도 이 공부를 따로 하게 되면서 제가 이쪽에 정말 지금 30년째 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거에 대한 책도 4권이나 만들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무리 피아노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이 분야에 나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믿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8가지 지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은 MBTI, 또 템퍼러먼트 또는 아니면 기질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격 유형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은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전문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질들이 우리 민주주의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런 기질들에 따라서 역할이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 그래도 오늘 저의 그 강의는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외향, 내향이라든지 현실, 이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외향, 내향은 뭐냐면요. 태도예요. 태도. 거기 attitude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선생님 빨리 오셔서 너무 좋아요 하고 외향인 거 제가 알아버렸다 그랬죠. 그게 바로 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여요. 여기도 왔어도 여태까지 저한테 대답 한마디도 안 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마 내향이실 거예요. 그죠? 바깥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막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막 강의를 하시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막 애들이 선생님 눈 와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해. 막 어머 눈이 온다. 그러면 좀 나가요. 어머 눈 온다. 막 그리고 첫눈이야 첫눈. 막 그런 애들은요, 뭐예요? 외향이에요. 다른 애들을 같이 있던 60명의 아이들이 눈을 봤을까 안 봤을까? 다 봤죠. 다 봤는데 걔네들은 어때요?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눈이 왔구나. 눈이 오고 있어. 생각해요. 절대로 눈이 왔구나 하지 않아요. 눈이 왔구나 하고 생각해. 걔네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눈이 왔구나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을 내향이라고 불러요. 넌 눈도 안 봤니? 왜 표정이 그래? 그러면 나도 알아. 눈이 온 거 나도 알고 있다고. 근데 왜 반응이 그래? 아니 눈이 오는 거랑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 그냥 눈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형이 달라져. 그게 태도입니다. 또 태도가 한 개 더 있어요. 여러분 제일 밑에 있는 정리냐 개방이냐가 이게 또 태도예요. 여러분 많은 이런 기질과 성격 유형에 따르면 이것을 정리 개방이라고 안 하고요. 판단, 인식이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제가 아침마당이라는 유명한 여러분 토크쇼 있죠? 아침에 나오는 KBS 아침마당에 저희가 저희가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는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저희가 많은 강의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것을 정하면서 판단형, 인식형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몇 프로가 알아들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작가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건 너무 어렵다. 60대 할머니들, 70대 할머니들이 판단형, 인식형이라는 말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단어를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그때 정리형과 개방형이라는 단어를 찾아냈고 그 이후부터 저희는 저희 모든 책에 판단형 인식이라는 말 대신에 정리 개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0년 지나도 너무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형 개방형으로 제가 말하더라도 혹시 이 전문가가 저희 얘기를 듣고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형 개방은 벌써 딱 오시지 않습니까? 정리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르겠으면 내가 무슨 형인지 모르겠으면 당장 여러분 지갑을 꺼보내세요. 여러분 지갑이 갑자기 크고 두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막 카드들이 막 아무렇게나 들어가 있고 막 그 안에 막 그죠 여러분의 영수증들이 막 그냥 꾸겨 들어가 있고 막 그냥 뭐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형? 개방형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그 지갑이요. 자, 이제 신사임당이라든지 세종대왕이 다 한 곳으로 다 이렇게 누워있을 혹시 그런 지갑을 갖고 계신다든지 또는 다 이렇게 신용카드들도 다 신용카드가 포인트 있는 것들끼리 포인트 없는 것들끼리 또 무슨 이렇게 다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영수증도 지난 영수증은 다 버리게 되고 탁탁탁 이렇게 아주 그냥 올가나이즈가 딱 되어 있는 또 올가나이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지고 다니지. 그리고 지갑 자체가 조그매요. 이 개방형들은 지갑이 일단 커요. 가방도 크고 일단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들고 보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정리형들은 매일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두꺼워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정리형. 자 이제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갈등 시작이에요. 그죠? 자 이제 집안에 항상 모든 사람이 정리형이고 모든 사람이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형들은요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계획부터 세야 돼요. 계획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개방형들은 어때요? 가자고 하는 순간 벌써 떠나요. 그럼 어디로 가니? 그럼 어디로 가나? 이제부터 생각해요. 일단 떠나고 보자. 네. 지금도 조금 이렇게 저희가 여기 오면서 저희 연구소에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왔는데, 같이 사시는 부모님이 벌써 어디 며칠 동안 가셨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삼촌은요, 운전대만 잡으면 떠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왜? 어디로? 그랬더니 일단 잡으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남해안을 한 바퀴 돌고 왔대. 그래서 야, 이분이 개방형 중에 개방형이구나 하고 저는 벌써 알아버렸어요. 왜? 계획이 있는 이 정리형들은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가 미리 몇 달 전서부터 정리를 해요. 이렇게. 어디를 갈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맛집이 있는지를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예약이 들어가. 근데 그 예약이 들어간 다음에 그날 하는지 공휴일인지 다 체크가 들어가. 그리고 몇 시에 예약까지 잡아놓은 다음에 체크하면서 그 여행을 다 끝났을 때 모든 체크가 100% 완성했을 때 이번 여행 짱이었어. 이런 사람들이 정리형이에요. 근데 개방형 어때요? 돈만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산으로 가다가 어때요? 갑자기 대구에 좋은 게 생기면
우리 저기 잠깐만 들렸다 가자 이래요. 그래서 정령들을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개방형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과 정령은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질에 따라서 어떤 정령이 그 정리대로 하면 개방형들이 갖고 있는 것, 좋은 점들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루가 어떻게 변할 수 없는 시대에 정령들이 강의는 만나서만 해야 돼. 우리는 오프라인 강의만 해왔어. 만나지 않고 강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런 정령들만 있다면 아마 이런 오늘의 온라인 강의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새로운 시대에 이런 개방형적인 걸 해서 빨리 만들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개방형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맞죠? 그죠? 제가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떠냐면 이게 정령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개방형도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태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식. 뭐냐면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현실형들은요. 어머, 우리는 맨날 이 정령들밖에 없었다면은 인식들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밖에 없었더라면 뭐야,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예산하면 카메라도 몇 개가 사야 돼. 거기다가 무슨 뭐 조명도 사야 돼. 뭐 여기다가 무슨 이 안에 방음도 해야 돼. 이거 갑자기 예산이 있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불가능해요. 라고 현실형들은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리 27개에 27마리밖에 없어요. 덜째로 안 돼요. 갈매기는 27마리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실형이라면 이상형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대책이 없고 이런 상황 속, 이 전시 상황 같은 이런 곳에서는 얼마든지 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오히려 10명밖에 오지도 않는 사람이 1000명이 들을 수 있는 강의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투자 안 하면 언제 투자합니까? 혹시 맞습니까? 제가 막 그냥 말하는 건데. 그쵸?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놔면 이게 계속해서 부가가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강의들이 점점 질이 높아지면 이거는 수많은 구독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린 유튜브 1000명이 넘어갈지도 몰라요. 하면서 신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뭐 이상형이죠.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상형의 얘기를 가지고 현실형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개방형들과 정형들이 이걸 정해서 그 인식이 있는 걸 갖고 이제부터 뭘 한다고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사고적인 판단이냐 감정적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형들은 자, 그래서 이것이 1000만 원의 예산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발품을 팔아보면 500만 원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사고형들은 그렇게 따다다다다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감정형들은 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가서 할 거지? 도대체 이거 우리 맨날 돈 든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도대체 누가 하죠? 그럼 사관들은 글쎄 이번에 그렇지만 부장님 이거는 부장님께서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정형 부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자르려고 하는 직원을 자기가 이렇게 보듬어 갖고 걔네 부모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 사람이 잘리면은 집안에 정말 수준이 안 돼요. 제가 좀 보듬을 테니까요. 그러고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또 돈이 든다고. 이 얘기 나 더 이상 사장님한테 말할 수가 없어. 난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감정형들이 그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이 사고형 대리 직원은 너무 속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형들은 제가 사고형과 감정형들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이 판단 기능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고형과 감정형들이 판단이 다르게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쉽게 해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10명이 회식을 하러 갔어요.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직원들이 빨리 가서 밥을 먹어와야 되니까 자, 우리 가서 시킵시다. 그리고 중국집에 갔더니 자, 1번 사람이 뭐 시키실래요? 그럼 짜장. 두 번째, 짜장, 짜장, 짜장. 9명 나올 때까지 짜장, 짜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사람이요. 짬뽕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고형이냐 감정형에 따라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왜? 사고형들은 어떤 감정이라든지 사람의 관계에 치우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믿거나 자기의 논리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야. 감정형들은 뭐냐면은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너무 신경이 쓰여.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더라도 사고형 사람들은 옷을 여러 번 입어와도 안 사고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서비스 차지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사고형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여러 번 옷을 입고 나와도 딱 안면 몰수하고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감정형들은 어떻게 해요? 옷 몇 번 입어보고 나면요. 못 나와요. 어디서? 그 옷 갈아입는 데서 못 나와. 왜요? 나갈 수가 없어. 직원 창피해가지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요구르트도 하나 얻어 마셨어. 그 안에. 그러면 더 못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드는 게 없어도 티셔츠라도 하나 들고 나오는. 그래서 이거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라도 나와야지 창피해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사고용 너 그거 지난번에 샀는데 왜 또 샀니? 그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잖아.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해요? 티셔츠가 쌓여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게 여겨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걸 밖으로 또 와요. 그래서 결정이 어때요? 결정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 나서 후회하는 이런 일들이 감정형이고, 사고형들은 그거에 상관없이 결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 아까 제가 짜장면 먹는 얘기했죠. 짜장면이 9명까지 짜장 그랬는데 마지막 사람이 만약 감정형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도 짜장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에 감정형이 그 짜장을 먹으면서 자기는 속으로는 짬뽕을 먹고 싶었거든. 그런데 왜 짜장이라고 말했어요? 앞에서부터 9명이 짜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짬뽕을 시키면 뭔가 이 대세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 짜장을 만들려고 저 주방에서 다시 일해야 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하면서 나도 그럼 짜장, 그러고서는 나는 짬뽕 먹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감정형이에요. 그런데 사고형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짬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얘기할 적에 감정형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다 보니까 결정이 따뜻하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잔정은 많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따뜻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싶죠. 그러나 사고형들은 어때요? 사고형들은 굉장히 공과사가 분명하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아버지는 외향이고 이상이고 사고고 개방일 수 있고요. 엄마는 내향이고 현실이고 감정이고 정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여러분 수학에서 기억납니까? 팩토리얼 기억 혹시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변수가 16개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요, 그 16 중에 한 가지 유형이 되면 똑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이 수십 년간 이걸 해보니까요, 오히려 가족들이 더 달라요. 부부한테 나오는 자식들이 다 다른 유형이 나오는 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이게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